안녕하세요. 오늘도 1일 1식 리마인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정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아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중이죠. 몇 번째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요. 비만이 수명을 줄이는 진짜 이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래 내장지방은 일시적인 굶주림과 추위에 대비하여 체내에 비축해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포식의 시대에는 내장지방이 과잉 축적되어 하루 종일 연소시켜야 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여분의 내장지방을 축적해둔 사람들은 계절을 불문하고 항상 땀을 흘린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물건이 탈 때는 반드시 그을음이 생긴다. 내장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그 그을림이 인체에 지대한 손상을 입힌다는 사실이다. 내장지방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그을음을 의학적으로 사이토카인이라고 한다. 원래 이 사이토카인은 원시 동물이 가진 면역 물질이다. 외부로부터 균이나 독성 물질이 침입했을 때 림프군은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공격 물질을 분비해서 적에 대항한다. 사이토카인은 외부에서 침입한 적에 대항하기 위한 체내 무기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이토카인은 자기 몸과 외부의 적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체내에 적이 침입했을 때 적을 향해 쏜 총알에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체내에서 내장지방이 연소될 때 내장지방에서는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는 그을음이 발생해서 혈관의 내피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손상을 입고 혈관에 생긴 딱지는 혈관을 딱딱하게 변화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아디포사이토카인에는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착한 아디포사이토카인과 나쁜 아디포사이토카인이 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각각의 분비량이 균형을 이루지만 내장지방이 축적된 상태에서는 착한 아디포사이토카인의 분비량이 줄고 나쁜 아디포사이토카인이 과잉 분비된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작가분이 아디포사이토카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2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분이 1.5배 크기로 사이즈를 확장시켜서 기록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다라는 말씀이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각각의 분비량이 균형을 이루지만 내장지방이 축적된 상태에서는 착한 아디포사이토카인의 분비량이 줄고 나쁜 아디포사이토카인이 과잉 분비된다. 그러니까 내장지방에 축적된 상태를 우리는 소멸시켜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야지 정상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비만 체형인 사람이 동맥경화가 일어나기 쉽고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도 내장지방을 태울 때 나오는 그을음인 나쁜 아디포사이토카인이 자신의 혈관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내장지방은 인류를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지키기 위해 발달된 기능이다. 하지만 포식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듯 수만 년에 걸쳐 획득한 유전자의 최적화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는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큰 결점을 갖는다. 그래서 소식 다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종교 쪽에 그 윗분 어르신들 보면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소식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건강하게 또 오래 사시잖아요. 소식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루에 제가 사실은 한 챕터씩 하기로 했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챕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에 2챕터씩 하기로 했습니다. 2장씩.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 한 끼 식생활은 궁극의 건강법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습에 의해서 대부분 살아가잖아요. 거의 7, 80%가. 그래서 세 끼를 먹어야지 건강하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은연중에 자기가 그 말로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까르마를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도 제가 볼 땐 큰 공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러니까 발병했을 때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약, 사실 그게 마취제거든요. 일시적인 그 마취를 시켜서 그냥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취약이에요. 그냥 신경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 일시적으로 어떤 망각시키는 상황을 선택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자기의 식생활을 체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요즘 현대인들은 거의 컴퓨터가 거의 그 혼연일체된 상황이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컴퓨터랑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자세가 어떤지, 식생활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다 보면 그 속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식생활 개선 내지는 어떤 생활 태도, 마음가짐, 그다음에 운동량. 근데 여기 이 작가분은 운동을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심한 운동, 격렬한 운동을 그렇게 많이 권하지 않고요. 오히려 걷는 것을 많이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면하는 동물의 수컷은 내장 지방형이지만 암컷은 피하 지방형이다. 암컷도 동면을 하는데 왜 다른 것일까? 암컷이 내장 지방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내장 지방을 대신할 다른 발열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새끼이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해보시고 출산해보신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앞서 아기는 내장지방 덩어리라고 했다. 동면시의 암컷은 대부분 임신을 하고 있어서 새끼가 발열체가 되므로 내장지방을 축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 동면 단계에서 임신하지 못하면 얼어 죽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동물의 경우에는 교미를 하면 그 자극으로 배란이 일어나 반드시 임신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성교 후 배란이라고 한다. 자연계에서 암컷과 수컷이 운 좋게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북극의 거대 빙원이나 사하라 사막에서 만났을 때 곧바로 교미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언제 만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동물들은 만나면 얼른 교미를 해야 하고 단 한 번의 교미로도 반드시 임신이 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일례로 경주마의 교배 비용은 한 번에 1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싸다. 교배하는데 큰 비용을 지불했는데 만약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큰 손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교 후 배란 기능 때문에 반드시 배란이 일어나고 임신이 되기 때문이다. 성교를 해도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은 인간과 판다 정도이다. 사실 인간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 전시, 말하자면 전쟁 중에 선을 보고 출정 전야의 혼례를 치르고 난 뒤 하룻밤 정사로 임신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동물은 생존 위기에 처하면 본래 갖고 있던 생명력이 활성화되기 마련이다.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해 고민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 폭발이 문제되고 있다. 이건 역시 기아 상태에서 동물은 임신하기 쉽고 포식 상태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자연의 섭리 때문이다. 이야기가 잠시 옆길로 샜지만 어쨌든 동면하는 동물의 암컷은 동면 기간 내내 뱃속에 태아가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가질 필요가 없다. 또 뱃속에 태아를 담을 공간을 비워둬야 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형이 아닌 피하 지방형으로 진화했다. 이런 점에서는 인간도 거의 마찬가지다. 가임 연령이 된 여성은 뱃속에 태아를 담을 공간을 비워둬야 하므로 피하 지방형이다. 따라서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비만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폐경 후에는 임신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피하 지방에서 내장 지방형으로 급격히 몸이 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내장 지방이 연소하면서 현기증, 달아오름이 생기는 것이다. 폐경 전의 여성은 오히려 조금 통통한 정도가 좋다. 하지만 폐경 후에는 남성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줄여나가는 편이 좋다. 그렇다면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라면 굶주림과 추위에 처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가혹한 환경에 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고려한 제안이 바로 하루 한 끼 건강법이다. 식사 횟수를 줄임으로써 식사량도 줄이고 내장 지방도 줄일 수 있다. 공복 상태에서 시루트인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건강하고 젊은 몸을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건강법인 것이다. 그렇다고 갑자기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 평소에 하루 3끼를 먹던 사람은 먼저 하루 2끼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하루 한 끼 식생활로 바꿔가는 것이 좋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요. 지금 드시는 양의 절반 정도를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끼를 꼬박 드시는 분들은 2끼, 2끼를 꼬박 드시는 분들은 1끼, 그리고 그 한 끼 한 끼마다 평소에 드셨던 양보다 반을 드시면 그러면서 이제 그 밥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막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근산 밥상 차림이라도 그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소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절대로 안 땡깁니다. 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할 이유가 없어요. 지나치게 우리가 먹는 거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특히 한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씻고 다듬고 삶거나 데치거나 또
또 다시 양념을 해서 그리고 이제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의사가 말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제가 맨날 카스에도 올리는데요. 올렸지만 사실 요즘 먹거리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 유전자 조작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GMO.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그런 동물들이 정말 위험한 게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막 그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지금은 공장식 사육장이어서 제가 너무나 잔인한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닭. 그 부리를 거세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장식 사육장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중에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부리를 거세하는 거예요. 아무튼 잔인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그런 독소들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공장식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키워서 빨리빨리 생산해내서 빨리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제, 그거를 버틸 수 있게 항생제, 그런 약덩어리를 먹은 육식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온전한 게 이상한 거죠. 그런 육식을 먹는데 우리 몸이 온전한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육식으로부터 먼 작업, 육식을 내 식생활에서 좀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 안 드시면 정말 좋겠고, 그게 힘들면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육식, 그 뭐 닭고기도 될 수 있고, 소고기도 될 수 있고, 돼지고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수산물도 사실은 요즘 시대, 이 시대에는 정말 걸맞지 않은 식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그 폐기물을 몰래 그 바닷가에 버린다는 얘기를 보도를 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김익중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교수신데 그분이 몇 년 전부터 17, 8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절대 고등어, 뭐 대구, 그다음에 뭐 지금 생선 있잖아요. 그거 절대 먹지 말아라. 뭐 날거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어, 갈치, 대구, 동태 절대 먹지 말라는 얘기를 7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하실 때도 빨리 일본을 떠나라. 일본은 살 곳이 못 된다.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7, 8년 전에는 태평양으로 그 물이 흐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강연 중에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이게 기류잖아요. 기류.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태평양으로 흐른 것이 영원히 태평양에 머물러 있진 않잖아요. 태평양이 흘러서 그 기가 순환을 하는데 지구를 다 덮일 거 아니에요. 해면을. 그분도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셨어요. 제 그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태평양으로 흐르니까 괜찮다고 하시지만 그 기는 흐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머무르는 이곳도 안전할 수 없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7, 8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행위들이 진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결국에는 나도 못 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경정의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후원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동천동에 있는 문탁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 거기에서 핵 발전소 반대 운동에 관한 운동을 해서 저도 거기에 동참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캘리그라피를 한창 관심이 있을 때였어요. 캘리그라피에. 그래서 이제 캘리그라피를 제가 이제 도서관에 있는 캘리그라피에 관련된 책들을 다 이제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제가 쓴 거죠. 말하자면 뭐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참 하고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할 때쯤에 이제 핵발전소에 관련된 반대 운동을 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제 재능 기부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카스에도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 자신한테도 할 수 있고 내 가족, 내 부모한테 할 수 있는 거를 판매를 하는 거를 나는 사고 싶고 또 그런 거를 판매하고 싶다, 팔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업 윤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사랑합니다.